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나오셨고요.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 정말 역대급이란 말 끊이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죠. 그 표현 자체가요. 내일 그리고 모레 사전투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발표를 했는데, 김환 기자님, 네,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고요. 사실 어저께가 이제 법정 토론 마지막 토론이라, 그렇죠, 기자들도 이제 어제 토론이 끝나면 큰 대회전이 한번 끝나는 거고, 네, 이제 이후 기간에는 뭐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한 장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네, 끝나고 나서 새벽 1시쯤에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술렁술렁 됐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8시에 두 후보가 나와서, 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단일화하는 것으로 이제 공동 선언까지 해서, 사실 뭐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네, 그 전날까지도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이제 내부적으로도 끝났다 논의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단정적으로 방송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화요일 오늘 방송 나가서 단일화 이제 없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다가 네, 되게 좀 바보가 된 기분이었는데, 어제 아니 새벽... 저희도요, 월요일 날 네, 장성철, 최진봉 두 분께 확실하게 다시 물어봤거든요. 네. 단일화 있으니까 없으니까 불씨 꺼졌으니까 했더니 두 분 다 단일화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물어봐야 돼요. 사과 방송을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렇게 어제 1시 반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거를 했는데, 제가 새벽 한 2시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매체를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이제 뜬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한참 좀 기다리다가 진짜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고요. 네. 뭐 아마 이제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한 이후에는 가장 역대급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네. 그런데요, 김환 기자님, 네, 도대체 왜 안철수 후보는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꿨을까요?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는 지지율이 정체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10%가 넘어야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절반, 그렇죠? 네, 그렇죠. 15%를 넘어야 네, 다 받고요. 그래. 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안철수 후보의 특별당비로 이제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후보 돈이 엄청 많죠. 수천억대. 그것만은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공학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사실 러브콜을 받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제 예, 뭐 TV 토론 이제 너무 멀리 지나가 버린 일처럼 느껴지는데, 네, 네,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무슨 얘기만 하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공동정부론에서 안 후보가 합류하면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건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권 교체에 실패했을 때 지게 될 정치적 책임에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제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행정 경험이라는 얘기까지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자기의 미래 행보를 봤을 때 그게, 예, 더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다라고, 네,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11년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 정치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책을, 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셨었는데, 네, 그 후로 아무도 안철수의 생각을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네. 그래서 뭔가 얘기한다는 자체가, 네, 되게 뒤늦은 그냥 사후 해석이지, 네, 실제로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이 대선에서 단일화는 계속 특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이 단일화를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단일화를 나가는 과정과 명분, 절차, 의사소통 방식 등에 있어서, 예, 이게 좀 스무스한 게 아니라 되게 좀 이렇게 시나리오 짜면 펀딩을 영화 시나리오는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가니까, 네, 이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더 긍정적으로 효과나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단일화가 그 점만큼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해서 모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뭐 사전 투표에
그런 음모론도 막 나오고 있고 김환 기자님은 사전 투표를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본 투표를 하십니까? 본 투표하는 날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하. 네, 사전 투표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사전 투표를 하면 편하긴 하죠.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아무 동사무소나 가면 되니까. 그렇죠. 주민센터죠 이제. 그렇죠. 주민센터만 가면 되니까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본 투표를 하러 가면 이제 인증샷도 찍고 뭐 애들도 데리고 가서 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이런 또 재미도 있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님.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투표 시간 연장을 해달라라는 시민사회의 구호가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죠. 예. 사전 투표가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근데 유급 휴일을 주는 사업장이 네. 그 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이 그냥 관공서 휴일 규정이지 이게 실제로 사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용을 못 받다가 강제할 수는 없죠. 네, 2018년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까지는 다 적용이 됐거든요. 네. 5인 이하 사업장이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근로 그 교대식이나 일용직으로 하시거나 출근 시간이 멀어서 투표 시간이 지금 형태를 못 하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는 8시까지 하는데 예. 이런 투표는 보통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 시간 연장을 해달라는 이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사전 투표냐 본 투표냐 얘기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이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아직 좀 적지 않게 있다. 근데 예. 사실은 선관위에서 좀 반대예요. 그러면 과로가 되고 이게 업무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코로나 확진자분들 때문에 예. 투표 시간이 일부 선택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7시 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들은 이제 전부 다 지금 개표가 늦어져가지고 네. 야간 근로를 쭉 다 해야 돼서 이게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하여튼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좀 있지만 네. 조금이라도 이런 투표 시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줘야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김한 기자님 지금 네. 뭐 코로나 말씀을 김준호 변호사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이제 확진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선거 막판에 최대 변수로 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주목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확진이 되면 일단 특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20만 명대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산수를 해보면 투표 당일날 확진자가 한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적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 선거에서는 6시까지 도착을 하면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일날 보건당국 방역당국이 이제 문자 공지를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나가셔도 된다 투표를 하러 확진자들한테. 특별 외출 허가. 네, 특별 외출 허가를 하는 문자를 받으면 네. 오후 6시까지 이제 도착하면 사전 선거를 치를 수 있고요. 네. 그 본 선거, 본 투표 9일 선거에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그 네.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님,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전문가랑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특별 외출로 투표만 하고 돌아오시면 전문가분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혹시 뭐 편의점이나 들르시면 어쩔까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좀 체념한 것 같아요.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게 핵심 변수가 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해외 각국의 몇몇 조금 민주주의가 그 형해화된 국가들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는 나라들도 좀 가끔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뭐 이런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도 신뢰하니까 네. 이 뭐 이렇게 별 수 없고 그냥 국민이 국민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대선 선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어제 했죠. 오늘은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단일화. 그래서 이제 이미 인쇄된 용지에 김동연, 안철수 후보 이름 다 있는데 사퇴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떤 뭐 사전 투표 때는 뭐 표기가 안 되고 본 투표는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사전 투표 용지에는 사퇴 표시가 된 거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사전 투표소에서는 투표지를 현장에서 출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 출력이니까. 네, 대응이 가능한데 네. 본 투표 용지는 이미 이제 출력된 종이를 갖고 나눠주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 투표 당일에는 아마 그 투표소에 앞에 공고문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퇴를 했다. 오늘
안철수 후보도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제 공고가 나갈 거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 날짜를 중요하게 말했던 언제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불거진 상황이 됐고 단일화는 그 후에 그 일정보다는 된 상황이라 혼란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워낙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국민들이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좀 넘었나요? 그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할 때 인쇄용지가 이제 인쇄된 상황에서 임상정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김진표 후보랑 단일화 과정은 미리 해서 이제 인쇄가 안 됐었는데 그게 사실 2단계 단일화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무효표가 좀 어느 정도 나왔어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적어도 인쇄용지 인쇄하기 전에 단일화해야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제 정치가의 중론이 되었죠. 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재국민 투표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소 투표라든지 이미 그 사퇴하신 분들에게 투표를 하신 분, 또 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의 권리는 투표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재외국민들 중에 지금 뭐 SNS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을 10시간 넘게 해서 가서 투표하고 왔는데 결국엔 무효표 찍으러 난 갔다 온 거냐. 그래서 지금 뭐 청원으로 이른바 이제 안철수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까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매년 뭐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행위니까 별다르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 행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치권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결국에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정치 개혁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등만 생각하는 중시하는 나라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누가 당선되는지만 신경을 쓰지. 아니 다른 후보들이 몇 %, 득표하는지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다당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많은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정치하시는 분들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뭐 저는 정치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정치권에 좀 일침을 날려보겠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뭐 구치소 독방 특혜 논란이 갑자기 불거졌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노예 씨가 구속된 게 작년 10월이었는데요. 음주 상태로 이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 접촉 사고를 냈고 당시 이제 현장이 영상으로 찍혀 있는데 막 이제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돼서 이른바 이제 가중 처벌된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 구치소에서 이제 독방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이게 이제 유력인 정치인의 아들이어서 이 독방을 혼자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과 아니다. 독방을 선호하지 않는 수용자들도 있다. 근데 이제 독방을 쓰면 또 다른 불편함들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 하면서 이게 이제 특혜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률 전문가인 김준우 변호사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아닌데 이제 이거 원래 이제 독방의 원칙인데 법상으로는 실제로는 같이 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수용자들은 심심해서 독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독방을 징벌방으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제 좀 호화 독방 이런 건 좀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죠. 다른 방보다 훨씬 크고 좀 쾌적해가지고 왜 구치소 교도소 안에서도 좀 약간 차이를 두느냐 이런 쟁점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범털들을 위한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그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제 뭔가 조명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자꾸 뭐 이렇게 오히려 수용자 본인도 불편해가지고 독방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특혜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이 독방이 지금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독방이냐 아까 얘기 들어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이거를 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치소마다 시설이 굉장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최근에 지은 구치소 중에는 좋은 구치소들도 있고 시설이 그래서 독방에 가면 진짜로 이 구치소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교정 당국에서도 그런 구치소들은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시설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근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특혜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이제 홍거 수용이 되면 굉장히 쓰는 공간이 좁습니다. 좁죠. 그리고 이제 예. 어떤 사생활도 다 보장이 안 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좀 열악한 그 환경인데 예. 독방을 쓰게 되면 일단 그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이제 혼거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 누군가가 이제 독거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특혜 아니냐 이거는 이제 국민 감정상으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몇 번 권고를 했고 법원에도 지금 사건이 좀 계류돼 있는데 예. 과밀 수용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구치소 교도소가 좀 모자랍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국민들이 뭔가 죄를 많다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네. 그래서 근데 또 역으로 예전에는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유치를 안 하려다가 지역에서 또 불균형 발전이나 지역 소멸 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많이 나타나고 네,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그랬죠. 네, 네. 뭐 경북 청송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좀 어쨌든 좀 늘려가지고 좀 어쨌든 수용자의 인권이 제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뭐 좀 예. 이게 특혜다 아니다 이거 또 뭐 정무적으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구치소를 좀 늘리고 교도소를 좀 늘리는 행정 정책 같은 게 빨리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 옛날에 고 네. 노회찬 의원이 신문지 하나 깔고 맞아요. 누워가지고 네. 딱 이만큼 지금 한 명한테 그 제공되고 있다고 국회 맞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또 거의 같은 퍼포먼스를 장재현 의원도 했던 거 아세요? 예, 예상을 못했겠죠. 당연히 네. 이런 일이 생기리라 예상 못하셨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장재현 의원은 상당히 그 뭐랄까요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혜란 말이냐? 우리는 오히려 혼고 수용을 요청했다. 구치소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치소 측에서의 어떤 관리상의 이유 때문이겠죠.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유명 뮤지션들이 마약으로 이제 돼 있는 네네. 경우에도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괜히 또 이렇게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이분 자체가 그 노엘 씨 장재원 의원 아들 노엘 씨가 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경찰들한테도 사실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영상들이 다 이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해양당국에서 봤을 개연성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장재원 의원으로서도 약간 그 억울해할 예.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과밀수용 얘기를 하시니까 장재원 의원의 자업자득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네. 네. 구치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진 범죄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정책 판단에 따라서 어떤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싸움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큰 관리 책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구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거가 알려지면 안 되는 문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총수들이 구속이 되면 막 이렇게 언론들이 그 어떻게 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까지 그려서 네, 어떻게든 그 정보를 파악해 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알려져야 되는 정보처럼 인식이 되지만 예. 사실 이거는 뭐 장재원 의원도 그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아들이 지금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 부분을 정치적인 논란으로 가져오는 건 좀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좀 슬픈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앞으로 이 법 앞의 평등 원칙 어디에서나 지켜지기 바라고요. 누구도 또 더 억울한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얘기 좀 해볼까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 폐지가 된다고요? 네, 이게 계속 조정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게 예. 수사정보 담당관실이 뭐야 이런 생각 이름만 들으면 하실 텐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범정이라고 불리는 범죄정보정책기획관이라고 불렸던 자리고요. 이 자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수사정보 담당관이 검찰총장의 이른바 밥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네. 산책을 하고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거리상 그런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내사 상황이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검찰총장의 핵심적인 요인이고 검사들도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보직으로 꼽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어떤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예. 그게 결국엔 이른바 검찰권이라고 불리는 문제에서 어떤 핵심적인 네. 그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돼서 예. 대통령들이 이제 바뀔 때마다 계속 이것을 이제 축소하는 그랬죠.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을 진행해 왔고 결국엔 범정이라는 이름이 부정적이라는 어떤 인상이 있어서 그걸 예.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이라고 이제 바꾸기까지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개편하기로 한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정보 수집 관리 분석 과 네. 검증 평가를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알아오는 기능을 하는 부서를 두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는 부서를 또 둬서 네. 이것이 한 군데 일원화돼서 독점화되고 그게 이제 결국에 게이트키핑 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악용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인데 예. 이게 이제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운용이 이렇게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도 제기됩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뭐 검찰 늘 함께 이렇게 뭐 경쟁이나 파트너로 네. 일을 해오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축소 개편을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그 손준성 검사가 이제 그 자리가 격화된 상황에서 거기 계속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잘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이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 검증을 하겠다는데 예. 이게 수사 정보다 보니까 또 외부 위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로 위원을 하는 것 같아요. 기밀 사항도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필요하거나 사실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이거 아예 폐지하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네.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유지하되 축소하고 검증하고 권한을 좀 쪼개고 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 것 같은데 네.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걸 조금 더 두루게 입법 예고 과정에서 뭐 공청회를 좀 한다든가 여러 학계나 시민사회 의견도 좀 더 청취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이번 걸로 완전히 이게 예.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인가 네. 그 부분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네, 그리고 결과에서도 네. 아직 또 해봐야 알겠지만 폐해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확실히 있는 타이트한 제도인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께서 이제 손준성 검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의혹. 네. 그러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이번에 이러한 제도 개선 폐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여러 파열음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검찰 내 정보기구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 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데 그렇죠. 기구인데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검찰총장의 어떤 눈과 귀를 자처하면서 예.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어떤 송사회까지 관여하는 게 아니냐 아하.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 이 기능을 축소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다시 이제 그 개편 작업을 잡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이 범정이라고 하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거는 범정이 알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구다라는 이제 세간의 인식들이 있었는데, 예. 자 이제 그게 뭐 그거를 바라보는 왜곡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범정을 통해서 내사가 진행되다가 수사부로 넘어오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굵직한 사건들 중에 그게 이른바 권력형 비리들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 기능이라는 게 뭐 보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검찰이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좀 의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김준호 변호사님. 검찰이 물론 이제 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됐고 경찰로 이관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반부패, 권력형 범죄,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야 되고 그러한 수사의 핵심인 정보를 못하게 한다. 이건 그럼 검찰 역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지금 검찰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하기에도 사실 바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예. 뭔가를 예. 인지를 해가지고 인지 수사를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최소한의 어떤 공익 제보나 진정, 고소고발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결국 수사에 착수하지. 네. 지금 뭔가 사실 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지해가지고 막 하면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정보 수집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이 통합이 되면 그것도 문제여서 권한남용이나 국민의 인권이 걱정된다. 그런 부분에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김우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